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또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측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고 있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2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감소했다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23.6%, 선박이 65.3% 줄며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나타났고, 반면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의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실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비건 지명자가 부장관 인준을 받을 경우에 북한 측의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상팀에 체급 격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시위대 최후의 보루인 이공대학이 사실상 함락된 가운데 강경파인 신임 경찰 총수가 취임 후 첫 조치로 2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을 폭동죄로 기소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으려는 조치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못합니다. 지금 2100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1차 합의도 지금 서명을 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양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나오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홍콩 관련된 법안이 상임해서 통과가 되는 등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우리 시장에 이슈가 있죠. 지소미아가 이제 오늘 자정이면은 폐기가 될지 연장이 될지 결정이 나는데 현재까지 기조로 봤을 땐 연장보다는 폐기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국방비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3당 원내대표가 방미길에 올랐는데 빈손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 사태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콩 사태로 인해서 우리 대학생들 간의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혐한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10일 연속 매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이런 종목 위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 매도되는 부분을 연기금 쪽에서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방어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0선 무너진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90선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네요. 급락세가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빠지는데 1.65%가 빠져내려갑니다. 하루간 흐름 정리합니다. 대외 변수에 아무리 취약해도 이렇게 빠질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취약한 모습이고 맥없이 무너집니다. 이만큼 올리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지금 2100선을 내주면서 2090선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수급도 좋지가 못합니다. 외국인이 무려 3,669억 원을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확인을 해본다면은 5,219억 원 현 시각까지 이번 주에만 5천억 원이 넘게 순매도를 외국인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전해드렸다시피 10일 연속 매도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나오고 있고요. 기관 매수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미미하죠. 기관은 주로 들어오는 곳이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이고요. 연기금은 이번 주에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좀 역부족입니다. 개인도 사고 있긴 한데 개인도 매수 물량이 이 정도 빠지면 사실 5천억 원 이렇게 과거엔 갔었는데 좀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00억 원 물론 많이 사는 거긴 한데 개인들이 그동안 투자하던 성향상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사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빠지고 있는데
보시면 외국인 현대차 이번 주 내내 팔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도 팔고 있고 어제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팔고 있다. 하루만 샀는데 80억 원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3천억 원을 넘게 매도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신한지주까지 오르는 종목 한 종목도 없고요. 셀트리온 많이 빠지네요. 3.79%대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SK텔레콤 경기 방어준데도 불구하고 밀리고요. 포스코, 삼성물산, SK 밀리고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들만 좀 괜찮습니다. LG생건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아모레퍼시픽도 유일하게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던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상황이 영 좋지가 못합니다. 640선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면서 지지라인들 하루 만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뭐 지금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무려 11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50부터 지금 635대까지 급락입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반등 국면도 없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기관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만 또 사주고 있는데 개인도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 전주체가 팔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NM, 펄어비스까지 모두 빠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만 지금 상승하는데 무려 이런 장에서 5%대의 스튜디오 드래곤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5%가 넘게 8만 원을 쉽게 또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가 어제 이어서 2거래일 연속 급락이고요. 휴젤도 급락, KMW 조정, SK머티리얼즈 조정, 파라다이스까지 모두 조정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에디톡스도 빠지고요. SFA, 원익IPS까지 빠집니다. 매지온도 오늘 갈팡질팡하지만 결국에 15만 원대에서 다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 고영만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무려 1177원대까지 갑니다. 1160원도 깨졌었던 시장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60원 박스권 돌파하고 70원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기세면 80원도 머지 않아서 지금 터치할 기세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쉽지 않은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 2100선을 이탈했는데요. 이 시각 오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셀리버리, 금호 HT, 빅텍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빅텍인데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입니다. 빅텍은 현재 전날 대비 6.98% 올랐습니다.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많이 올라줬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최고가는 3,885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사실상 하루 앞둔 오늘 현 시각 청와대가 NSC 상임위 회의를 진행 중인데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빅텍을 비롯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스페코 등 방산 관련주들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셀리버리는 신약 후보 물질로 골절된 경주마를 치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4% 넘게 올랐는데요. 거래가는 66,9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11시를 조금 넘기고 주가 급등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고가 72,900원입니다. 셀리버리가 골절된 말의 다리에 바이오베터형 골형성 촉진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주입하고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투여 결과 골절이 완전히 치유됐다고 밝혔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골절 치료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셀리버리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3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소식을 전했던 금호 HT가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가 8,03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큰 폭으로 상승한 뒤 계속 빨간불을 켰고요. 현재는 상한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금호 HT는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주 약 193만 주를 신주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금호 HT는 두 차례에 걸쳐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00억 원씩 총 20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 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좋지 못한데요.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도 좋지 못한데 미국, 중국 산업 생산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10월 산업 생산에 대해서 분석 먼저 해볼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전반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G2의 산업 생산, 특히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업 관련된 직격 연결되는 대표적인 지표죠. 그런 쪽에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둘 다 결론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정부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여러 가지 변화를 어떻게 끌고 내는지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중국 같은 경우 일단 10월 산업 생산이 4.7%, 그래서 9월 달에 5.8%대 대비해서 계속 하향세가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민영기업이나 제조업 모두 다 부진한 모습들 쪽에서 생산 관련된 둔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제조업 경기 관련된 바로미터죠. 그래서 전력이나 철강 생산 같은 경우도 회복세가 더디다. 그렇게 되면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어떤 추이를 지켜보게 되면은 2018년도 때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기술적인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하향이 계속 뚜렷하게 약간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지만은 하락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외 수요 관련된 부진들 그리고 어떤 내수 확대가 아직 내수가 충분히 확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들도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 쪽에서는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못 썼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였었죠. 근데 물가 부담이 지금 11월 달 보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이어졌던 돼지고기 강세가 11월 달에 약 한 고점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의 근거에서 이제 조금씩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중국 정부가 좀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가 또 하나의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또 강하게 경기 부양책을 못 쓰는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어떤 중국 정부는 구조개혁이나 그리고 디레버리징 같은 이런 중장기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보니까 또 강력한 경기 부양도 나오긴 좀 힘들다라는 분위기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내수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은 소매 판매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지금 10월달 소매 판매도 7.8%에서 7.2%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거의 지금 마찬가지로 산업 생산과 비슷하게 하향세가 뚜렷한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승용차 관련된 쪽의 판매는 마이너스 성장폭이 좀 감소가 됐다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재고 소진이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소매 판매점에서 이어지는 증가율이 상당 부분 뚜렷하게 하락세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큰 지표다라는 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0월 산업 생산이 0.8% 마이너스로 그래서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발표가 됐고요. 두 달 연속 하락, 2018년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라고 보게 되면 흐름상으로 박스권의 하단부를 깨고 내려가는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번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살짝 위안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에서 7% 이상 부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쪽은 아무래도 GM 관련된 파업이 영향이 좀 끼쳤다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끼친 부분들이 좀 제거가 된다. 그러면은 살짝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설비 가동률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설비 가동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난
80%가 넘었던 부분들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하향세가 이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제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부담감이 크다라는 지표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어떤 실물 경제 관련된 부진한 모습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정부의 역할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경제가 부진한 모습들이 정치의 방향성을 또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한번 염두를 하면서 추가적인 변화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지표는 계속 안 좋게 나온다. 이게 가장 큰 팩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쪽 봐야 되는 부분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 부분입니다. 지금 탄핵 국면인데 이게 정책 변화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뉴스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좀 둔감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방송이나 미국 시장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지금 뉴스만 틀면은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9월달 이후부터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가 진행이 되고 벌써 어제까지 2차 공개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어떤 탄핵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이 부분보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봐야 될 부분이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연초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만족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그래도 평행선을 가다가 최근 들어서 한 10월달 이후부터 좀 이상 기조가 나오는 게 일단 불만, 그러니까 즉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쪽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고요.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뚜렷한 가운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탄핵 관련된 부분을 지켜보게 되면 10월 초 같은 경우는 그래도 43%가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10월 말로 가면서 49%대, 그러니까 즉 찬성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분위기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통령직 수행하고 이번에 끝내자 이게 아니라 뭔가 반전의 카드를 통해서 재선을 노릴 만한 뭐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에 대해서 고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경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을 써야겠죠. 근데 경기 부양책은 지금 연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금리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막혔다고 봐야 되겠죠. 연준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도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유보적으로 보겠다라는 관점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제 재정 정책을 강화시켜야겠다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승인받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지난 얘기했었던 10년간 1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투자는 일단 좀 정체가 되는 계획이 좀 약간 틀어지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2020년도 회계안도 보게 되면은 어떤 국방이나 국토안보, 보훈 쪽의 예산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약간 경기 부양과는 좀 먼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그래서 어떤 감세 2.0이 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재정 정책까지 좀 어떻게 보면 완화가 강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밖에 다른 쪽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 쪽에서 뭔가 약간 성과를 내거나 어떤 좀 격하게 이어졌던 부분을 완화시키지 않을까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9월달 이후부터 이어졌던 관세 부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금 당장 소비재 쪽에 대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와 관련된 쪽에 대한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소비자 입장 쪽에서 그런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그동안 러스트벨트, 팜벨트라고 하는 쪽에서 어떤 표밭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표들이 이탈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합의 그리고 박차를 가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쪽도 하나의 어떤 기대되는 측면들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내년은 아마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뭐 북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대선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포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재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통령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물가와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지난 대선에 실패한 아버지 부시죠. 이쪽 같은 경우 집권 2년 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크게 꺾였던 경험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재선이 실패했다. 근데 나머지 대통령들은 양호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미국에서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어떤 부양 관련된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씩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기대감이 좀 커서 움직였던 부분인 만큼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다시 최근에 증가하다 보니까 나오는 지금 최근의 단기 변화다.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네, 트럼프 탄핵 정국까지 하나하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만났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 논의했다는 얘기도 트윗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 얘기 진짜인가요? 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낮은 물가, 금융 완화, 달러 강세에 따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 정책 방향은 오로지 앞으로 입수될 경제 전망에 근거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성향을 봤을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달러 환율 절하에는 필요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월은 성향상 말을 끊거나 부정하지는 않고 듣는 자리가 됐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FRB에 대해서 비판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파월은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나서진 않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사람 모습을 보면은 마치 미중 무역 협상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쪽이 주장을 꺾지 않는 한 타협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융정책과 관련된 또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순환 국면상 내년에 좀 회복기에 찾아오게 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저점을 연초에 찍고 그다음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좀 회복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내년 경기 투자 전망을 하는데 저희가 좀 주의할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투자은행들의 발표 자료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지만 걱정되는 점은 금리 인하라든지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는 경기 회복의 속도가 빠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리먼 쇼크 이후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을 전년 대비로 ISM 지표로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는데요. 이 수준까지는 81년 이후 모두 7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경기 침체가 찾아왔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이번에는 약하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나온다면은 다시 경기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경기가 추락할 수 있는 7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은 세계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책 변경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회주의 정책이 추진되고 그리고 디지털 포머인 가파의 해체라든지 지정학적 위험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홍콩 문제에 이어서 대만의 대선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개입한다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고요. 하나는 또 무질서한 그 영국의 그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중국 기업과 지방 정부의 디폴트 리스크가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불발된다면 실제 지금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칠레나 이라크, 레바논, 터키 쪽과 관련해서 신흥국의 시위 문제들이 신흥국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세계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태풍이나 홍수, 지진, 쓰나미 같은 재해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고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급락 시에는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7가지 요소가 내년도 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에 관련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 시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공대학이 경찰에 제압을 당했고 200여 명이 지금 뭐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기폭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이제 시위가 종료되어 가는 것인지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종료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큰 그림에서는 시위의 그 동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24일 9.2의 선거를 전후해서 만약 불법 선거라든지 9.2의 선거를 중단시켰을 경우에는 시위가 언제든 그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한 5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시위에 참가한 홍콩 사람들을 보면은 영국 식민지 하에 중국인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의 정적 혼란을 피해서 온 이주민의 후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공산당 체제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태고요. 홍콩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75%가 자신이 홍콩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홍콩 시민들의 60에서 70%는 현재 시위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불신, 사회적 분단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 사회는 앞으로도 긴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시위대가 홍콩 이공대학을 점거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 일주일 넘도록 완전 진압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네, 홍콩 중문대학에서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중문대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공대학으로 11일부터 많은 시위대들이 옮겼는데요. 중문대학을 가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를 봉쇄하면 쉽게 제압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공대 같은 경우에는 홍콩성과 구룡반도를 잇는 해저 터널을 바로 지나는 곳이고요. 또 여기서부터 홍콩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고속도로, 그리고 간선도로, 철도망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공대학 쪽으로 시위 거점을 옮겼는데요. 이번 대학 시위의 특징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자강파 중에서도 과격 시위를 마다하지 않는 이른바 용문파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합류하면서 경찰에 철저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지금도 완전 제압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 비좁은 캠퍼스긴 하지만 건물의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고성고 같은 구조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 들어가면 미궁에 빠지게 되고요. 지하 통로라든지 지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공대학 본부가 점령됐지만 다른 건물 쪽에서 지역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문제고요. 또 도주도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위가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쪽을 좀 봐야 되는 게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지금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내정 간섭이다 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다른 글로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네, 홍콩 인권법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홍콩의 일국양제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매년 검증하는 법안입니다. 만약 홍콩의 자치권이 훼손이 된다면은 관세나 비자 발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홍콩에 부여한 경제적 특별지위를 거둬들이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홍콩이 금융 허브 그리고 국제 자유무역항으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콩 인권법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이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앞으로 며칠 이내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법안에 사인한다면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재개가 될 것이고요. 또한 홍콩 달러의 패거제가 붕괴된다든지 위엔화의 절하 그리고 홍콩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외교적 갈등, 인적 교류의 차질, 국방 안보 같은 긴장 국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에는 좋은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보복할 텐데 어떤 조치가 좀 나올까요? 네, 당장 제1단계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시장 개방이라든지 지적 재산 문제까지 미국이 양보했는데 홍콩의 인권 문제까지 수용하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주권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도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계약을 아마 철회시킬 거고요. 미국산 자동차나 보잉 항공기 그리고 건설용 중장비인 캐터필러의 그 중장비 수입도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무역 협상 중단뿐만 아니라 미국 제품의 중국 내 그 불매 운동 그리고 KFC, TGI, 맥도날드, 나이키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위생법 검사가 강화될 것이고요. 또 중국인들의 미국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그치면 다행인데요. 앞으로 대만 해협의 봉쇄 작전이라든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을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상당히 그 어려운 국면도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콩 사태로 이게 다 촉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쟁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볼까요? 아무래도 송환법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공식 처리됐지만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아무래도 경찰의 그 폭력적 진압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가 시위를 폭동 이코로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은 한 계속 갈등 구조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요. 홍콩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취업난, 저임금,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계 은행이라든지 상점의 방화를 하거나 또 화염병 사용을 통해서 반정부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90년대 저도 홍콩에 자주 가봤는데 대졸 초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우리나라 원화로 현재 가치로 373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8년이 지났는데요. 45만 원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물가에 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이고요. 집값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이후에 5배나 뛸 정도로 홍콩 젊은이들의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버린 상태고 절망감이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콩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100% 믿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천안문 사태와 또 비교가 되긴 하는데 좀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다릅니까? 네,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89년 같은 경우에는 미소 냉전 시대였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그 당시에 비교해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도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G2 경제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면 중국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1:1로 사업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왔던 위안화의 국제화, 중국 제조 2025 같은 중국의 꿈이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한 그 SNS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콩 사태를 완벽하게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21세기에 맞지 않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비난도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조지 오웰의 그 빅브러더 사회가 라는 그 중국의 나쁜 이미지가 덧칠해진다면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
홍콩 통치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통일 전선 공작이라든지 신장과 같은 소수민족 관리에도 앞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시위에 대한 진압을 하라 최후 통첩을 한 상황입니다. 홍콩 불안감에 이게 한계심에 좀 도달했나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이 부분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얼마 전에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홍콩 문제는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외세 간섭을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질서 회복이 시급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그 위에 16일 오후에는 100여 명의 그 인민 해방군들이 시위 잔해물을 철거하는 도로 청소 작업을 했는데요. 문제는 인민 해방군이 홍콩 정부의 요청 없이 주둔지를 떠난 첫 출동 사례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홍콩 기본법을 위반해가지고 앞으로 시위가 벌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또 홍콩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홍콩 정부가 요청한다면은 즉각 무장 경찰이 선전해서 5분 만에 투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안문 사태보다 더 위중한 사태로 현재 홍콩 문제가 비화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지금 비난을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리람 행정장관을 상하이로 불러들여서 엄격하게 임하라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었고요. 또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를 좀 알아볼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4중전에서 중국이 홍콩에 대한 관리 강화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 매일 각 중앙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일면에다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인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국양제 원칙은 도전으로 보고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평론을 냈고요. 여기에 3가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 주권에 도전하지 말고 중국 권력에도 도전하지 말라. 그리고 홍콩 사태를 이용해서 외세가 중국을 파괴하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고요. 또 홍콩 시민들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9.2의 선거에서 친중국파가 패하고 민주파가 득세한다면은 아무래도 내년 1월 11일 날 대만 총통 선거에서 차잉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대만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야당인 국민당의 한꺼번보다는 차잉 의원이 13%포인트 차로 리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왔던 통일 전선 전술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해양 진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을 친미 정권으로 완전히 뺏기게 되고요. 또한 핵심적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시 주석 같은 경우는 권위 추락으로 인해서 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이 미국이라든지 홍콩 시위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시점에 또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치적인 해석이 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날이었죠.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연례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위험은 중국이라고 표시됐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력 증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지소미아도 여기에 연관이 돼서 한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홍콩 정세에 대한 권고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이 시 진압을 위해서 군병력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특별 지위를 정지하는 법률 제정을 공고하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정부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인용해서 신장 위구르 이슬람 지역의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 문서를 보도를 했습니다. 시 주석이 현지 시찰을 하면서 위구르족 단속은 테러와 분리주의의 싸움이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강제 수용시설은 직업훈련이 아니라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같은 격리 시설이라고 명백하게 밝힌 문서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홍콩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그 갈등 그리고 고름 앞으로 점점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굉장히 이게 산적한 문제여서 많은데 그냥 한 가지를 좀 묶어서 여쭤볼게요. 홍콩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타협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이익, 중국의 그 권리와 관련해서 절대 양보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홍콩과 관련된 커런시 보드, 환율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무너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또 위안화 절하가 앞으로 더 가파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홍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세계의 무역 흐름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콩 사태 관련해서도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 오늘 세 종목 들어볼 텐데요. 바로 출발할까요? 네네. 첫 번째 종목 MC넥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는 휴대폰 및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영상 전문 기업인데요. 멀티 카메라 모듈 탑재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멀티 카메라 스마트폰이 전체 출하량의 40%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모듈 수요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듀얼 카메라를 넘어서 트리플, 쿼드러플 카메라 채택이 늘어나면서 탑재 기기 및 카메라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고배율 줌 카메라, 또 3D 센싱 카메라, 고화소 및 조도 센서 등 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한 카메라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신공장에 대한 실적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정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시점입니다. 특히 차량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ADAS 도입에 따른 카메라 수량 확대로 또 이 부분도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고화소, 초소형화 등 고성능 카메라 수요가 긍정하고 있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멀티 카메라 및 카메라 고사형화가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부진해지고 있지만은 스마트폰 카메라 산업은 단가와 출하량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3D 센싱 카메라 등 고사양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동사와 같은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죠. 올해 매출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1,0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4,600억에 불과합니다. 매출은 1조 원대, 영업이익은 1,000억이 예상되는 지금 MC넥스의 시가총액이 4,600억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멀티카메라의 출하량이 늘고 있는 게 실적 증가의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멀티카메라 스마트폰이 늘면서 동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 부분, 그리고 수급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요소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닥, 코스피 양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건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선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설 때에 MC넥스도 그 지수 상승을 초과하는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5,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가 되겠는데요. 위지윅 스튜디오는 컴퓨터 그래픽 CG 그리고 VFX, 비주얼 이펙트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영상 기술 제작 서비스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 기획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은 5G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VR, AR 등 모든 종류의 가상화 개념을 아우르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 현실
XR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또 CG VFX 기술을 접목시킨 콘텐츠 퀄리티 향상에 대한 니즈가 향상될 것이기에 통신업체와의 다양한 사업 제휴에 이에 따른 매출 기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트 디즈니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난해 5월 VFX 전체 공정 오디트를 통과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는 글로벌 OTT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VFX 제작의 구조적인 수요가 확대될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로 특수효과를 담당했는데요.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2 그리고 앤트맨과 와스프 등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SK텔레콤 의뢰로 AR, VR 등 실감 미디어 제작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위즈윅 스튜디오의 콘텐츠 독점 공급을 통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OTT 플랫폼으로 변화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OTT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드라마 편성이 늘면서 SF와 판타지 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영상 구현을 위한 CG와 VFX 작업의 구조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드라마의 진출을 통해서 안방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이 부분도 긍정적인데요. 특히 다중채널 네트워크 업체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사업 협력을 체결하면서 1인 미디어 및 사이버 캐릭터 등에 적용되는 영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제작한 에이스토리 지분 4%를 취득을 하면서 드라마 VFX 사업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6.4%의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동사도 지금 하락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340억 정도가 되고요. 이런 위즈윅 스튜디오의 경쟁 회사를 할 수 있는 덱스터의 상승을 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즈윅 스튜디오는 저평가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올해의 매출 증가 또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본다 한다면 앞으로의 동사의 성장성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목표가는 지금 17,0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지금 14,500원을 설정을 했었으면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설정하시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오로라가 되겠는데요. 이 오로라는 캐릭터 완구 전문 기업입니다. 핑크퐁의 아기 상어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관련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었죠. 동서는 아기 상어 캐릭터 인형과 완구 등 개발에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국내에는 최근 들어서야 알려졌지만 그간 미주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2위, 그리고 러시아 및 영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로라 월드는 스테디셀러 유와 친구들을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 스트리밍 공급 중이고요. 특히 시즌 1에 이어서 출동 유후 구조대 시즌 2를 넷플릭스의 서비스 지난달부터 시작했고요. 넷플릭스 방영은 전 세계 190개 국가 20여 개 언어로 번역 및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비 아파트 캐릭터 완구도 지정가 있고 또 판매 라이선스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이 부분도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유후 구조대 시즌2도 반응이 괜찮은데 시즌3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게 되면 추가 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는데요. 한편 그간 해외 등재에서 이름을 높인 오로라 월드는 주 매출을 차지하는 완구 사업을 기반으로 컨텐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스마트 토이 사업으로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오로라 월드는 R&D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보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어제와 오늘의 하락 장세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에 있어서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130억인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00억 가까이 되고요. 작년에 매출에 1,400억대를 넘어서 1,500억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380억에 불과하고요. 이런 저평가 회사 그리고 OTT 시장의 진출 또 핑크퐁 아기상어 완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가 혼재된 이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단기 추천해 주셨던 종목 리뷰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단기적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주 단기 추천 종목은 이제 셀리드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종가가 26,550원이었고요. 현재가는 25,95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천 가격대에서 많이 빠지진 않고 추천 이후로 29,4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셀리드는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개발 기업이고 자궁경부암 치료제 이상을 진행 중에 있지요. 그리고 업력이 짧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5개 유효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항암 면역 백신의 그 문제점을 개선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오 업종들의 업종 전반에 걸쳐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셀리드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하락한 상황에서 손절의 의미는 없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3만 원도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대감을 가지시고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셀리드에 이어서 오늘 볼만한 종목 바로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오로라라는 종목인데요. 오로라는 삼각 수렴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리고 하락에서의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삼각 수렴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공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재료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현황을 봤을 때에 오로라가 다음 주에도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단기적으로 오로라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뭘까요? 보시면 한국항공우주 비상의 날개를 펴다라고 방산주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항공우주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5,600억대고 영업이익이 478억 원,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내후 외환을 많이 겪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턴라운드에 초반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한국항공우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계 관련된 부정과 관련한 논란이 상당히 지속되었고 수요운동 완전체 기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하락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주력 분야가 바로 항공기와 관련된 부품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실적이 좀 가시화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3분기에도 2,600억대 정도가 항공기 관련 부품에서 매출이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완제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련이나 T50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출에도 애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주력 분야인 항공 부품 분야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 들어와 있는 지금 횡보 구간이 새로운 하나의 매수 시점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주력 분야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이 주력 영업 분야 이외에서의 내후 외환을 겪은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주가 들어오는 충격이 일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항공우주 가치 투자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분석 간략하게 주제를 통해서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 내일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락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을 단기 조정권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특히 이제 선물 옵션 쪽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밀고 있기 때문에 2150선 전후로 해서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2070선 초중반대까지는
조정권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은 1차적으로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2차적인 종목들은 상승도 못하고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종목 선정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섹터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예전에 다뤘던 건강 관련된 제품들 생산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종군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재 악재가 좀 겹치면서 주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노리시는 분이라면 지금 현재 좀 정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발 물러나 계시고 좀 중장기적인 가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만 선별적으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나 혹은 가격 전략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내일의 종목 상상공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펼쳐집니다.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